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 3기 남궁유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봉건입니다. 네, 교수님께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네, 요즘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통일이 수년 내에 빨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어떠한 대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통일이 왜 대박인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선 뭐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으니 우리가 북한에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래 남북한은 하나의 땅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굉장히 누구에나 다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산가족 상봉도 보았듯이 다들 50년, 70년을 만나서 얼마나 많이 울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고통을 해소하는 측면 하나에 있을 뿐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반만을 가지고 견디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한이 같이 통합이 되면은 인구가 현재 5천만에서 한 7,500만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영토도 현재의 반에서 거의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북한의 한국의 우리 자본과 그리고 북한의 인력이 합쳐지면은 굉장히 큰 또 하나의 경제적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은 우리 남북한에게만 대박이 될 뿐 아니고 동북아 국가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현재 동북아라는 것은 다 바다 또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북한만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이 뚫히게 되면은 우리가 북한을 중국을 더욱더 쉽게, 그리고 러시아를 쉽게 갈 수 있을 뿐 아니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 북한과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모든 것의 물류가 한꺼번에 통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아마 이러한 것들은 우리뿐만 아니고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도 야, 이거 이 한반도의 이 통일이 엄청난 큰 투자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마 뭐 굉장히 큰 좋은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 통일이 과연 언제 될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통일이 언제 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안 그 사례의 그 독일 통일만 하더라도 독일 통일되는 그 순간에 누구도 통일된다고는 알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정부의 아주 높은 분들도 통일이 언제 될 거냐 물어보면 대개 한 10년, 20년 있어야지 겨우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통일이 사실 5년 뒤에 되거나 어쩌면 10년 뒤에 되거나 언제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통일이 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이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은 인류이자 인권 문제인데 지금 상봉이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헤어진 가족들을 보고 싶은 거는 뭐 인륜의 상정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북한에는 그 상식적인 그 인지 상정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볼 때는 이산가족 상봉을 항상 조건을 걸거나 굉장히 까다롭게 하거나 이유 없이 중단을 하거나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것은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람의 문제니까 이것을 조속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알다시피 몇 달 연장되는 동안에, 그것이 연기되는 동안에 한국의 그 많은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될 분들이 아주 많은 나이로 인해서 심지어는 가지 못한 상황도 생겼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좀 더 북한을 설득을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자주 될 뿐만 아니고 가장 이상적이게는 그것을 항상 금강산이든 어디든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는 장소를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북한이 조금만 그 인륜을 생각한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데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적극 생각을 하고 또 북한을 계속 설득해야 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이 북한의 핵을 어떻게 비핵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지금 북한 핵 문제는 거의 20년 이상이 된 이제 큰 우리의 숙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고 세계 평화도, 세계의 비확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뭐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뭐 우리의 안보 위협이 되니까,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위협,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이 다양한 체제 변화, 그리고 북한의 개혁 개방 이런 것도 좀 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좀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면은 북한 비핵화에 조금 더 좋은 좀 조건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좀 장기화됨으로써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1970년에 NPT가 발족할 때 그 이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만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합니다. 그 외 나라들은 어떤 나라도 이제 법적인 핵 보유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이제 NPT에 있으면서 핵을 개발하다가 잘못한 것이 탈로나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대해서 탈퇴를 했거든요, NPT에. 그러니까 북한처럼 이렇게 불법적인 이제 핵 개발한 국가는 결코 이제 핵무기는 갖고 있지만은 그런 것은 불법적인 핵 개발이 되는 것이고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특히 유엔 안보리가 다 같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도 북한에 대한 압박이 작용을 한다면은 앞으로 좀 압박이 강화되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좀 우리의 노력도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최근 북한의 2인자라고 불리는 장성택 일가가 처형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북한의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북한 사회는 사실 냉전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만성적인 위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경제 위기도, 그리고 식량 위기도 만연해서 90년대는 심지어는 뭐 2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했고요. 뭐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이 생기고 이런 걸 보면 북한이 경제, 정치 사정이 항상 안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장성택이 처형된 것은 아마 북한 내에서 큰 권력 투쟁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장성택이 2인자로서 또 김정은에 대한 보호자로서 스폰서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김정은이 자기 자신의 그 권력을 장악을 하고 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후원자로 역할을 했던 장성택, 사실 자신의 고모부인 거죠. 고모부를 처형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제 조치까지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 내에서 다양한 이제 권력 투쟁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북한의 뭐 극심한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북한 내에서 그동안에 이제 군부가 김정일 동안의 군부가 굉장히 큰 이제 세력을 형성했는데, 지금 김정은은 군부를 약간 멀리하고 당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아마 당군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또 김정은과의 이런 협조 또는 갈등 관계에 다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북한 체제가
거의 왕조적인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는 걸 볼 때 아마 당분간은 김정은의 1인 지배 체제가 아마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주의 체제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 식량 위기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중장기적인 체제 안정성은 계속 악화된다. 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관련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의 남북 관계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남북 관계가 좋다 그래서 많은 회담이 열리고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단절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핵위협이 고조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안정되게 지속성 있게 가져가자라는 것이 아마 박근혜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을 새로 만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 관계 우여곡절이 많은 배경에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신뢰가 없다. 그래서 남북 대북 정책을 추진하되 신뢰를 쌓아가는 정책을 추진하자라는 것이 이제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북 관계가 그동안에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을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자.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핵 도발 이런 것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우리 안보 체제를 강화를 하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그 현상 유지적인 정책이 아니고 궁극적인 우리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철저히 준비하자. 그리고 그러한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통일 방안도 사실은 조금은 이제 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일 방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러한 노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형태의 우리의 남북 관계의 개선, 정상화, 그리고 우리 안보 태세의 강화, 북한에 대한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지속, 그리고 통일 준비 등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좀 5년 내에는 이 박근혜 정부 5년 내에는 좀 더 안정화된 남북 관계, 그리고 정상화된 남북 관계, 그리고 통일에 한 발 더 나아간 남북 관계 이러한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와 같이 이러한 그 남북 관계를 대북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구한다면은 아마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은 그동안에 북한은 뭐 개성공단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썼다고 이렇게 반복을 했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의 그 대북 정책이 좀 더 안정적에 그러한 것을 관리해 나가면서 북한도 이러한 것을 좀 배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호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아마 신뢰 프로세스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